오늘 방송에서는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소액 청구 법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월입니다. 벌써 빠르네요. 네, 오늘 또 마흔절이라고. 그러네요. 네, 오늘은 여기저기. 제가 진실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름답습니다. 이래도 저 안 믿을 겁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스몰 클레임스 코트, 소액 청구 법원,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 시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액 재판이라고 하면 액수가 분쟁의 액수가 12,500불 미만일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말하자면 법원에 가서서 소장을 접수하고 네. 소송을 이제 진행하는 건데, 이 소액 재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법원에 제출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슈페리어 코트에 가서 민사 소송을 시작할 경우에 네. 재판까지 가는 시간이 보통 요새 같은 경우는 2년에서 2년 반, 경우에 따라서는 3년 4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지만, 네. 이 소액 재판인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고 거의 45일 내지는 60일 이내에 재판 날짜를 받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날 재판한 날 가서 본인의 어떤 케이스를 판사한테 제출하고 네. 판사한테 어떤 판결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법적인 조치, 절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소액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청구 금액과 대상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과 법인의 청구 금액 제한에 따라 다르다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상대방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돈이 12,500불인데 가끔 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사실은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액수가 2만 불인데 네.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네. 그런데 나눠갈 수는 없고 2만 불 이상 2만 불 꼭 받으셔야 되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 소송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또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만 불 미만일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거니까 네. 소액 재판으로 그냥 12,500불만 청구를 하셔서 네. 그 판결을 빨리 변호사 비용 내지 않고 재판 날짜를 빨리 받고 해서 판결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이런 그 절차가 소액 재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어떤 그런 재판보다 또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로 해서 어떤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네. 12,500불이 아니라 6,500불. 죄송합니다. 7,500불. 네, 7,500까지 클레임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소송한 게 아니라 원고가 회사일 경우에 원고가 회사일 경우에는 6,500불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12,500불은 개인 상대로 소송할 경우에 12,500불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소액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 어떤 경우에만 소액 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분류가 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소액 재판은 상대방한테 어떤 돈과 관련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 3자한테 저 사람한테 강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해줘.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를 오픈했는데 에스크로 디파짓이 있는데 상대방이 에스크로에서 디파짓, 그러니까 쌍방이 에스크로 오픈했을 경우에 보통 바이어 셀러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 네. 그 디파짓 돈을 릴리스하게 돼 있는데 쌍방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돈을 디파짓 돌려보지 못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스몰 클레임에 가서 돈을 돌려게 해주십시오 하고 판사한테 그런 명령을 해달라는 걸 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말씀대로 순전히 상대방한테 내가 손해배상이 얼마니까 이 X를 판결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클레임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적금 금지다 이런 것도 되지가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어떤 클레임을 할 경우에만 소액 재판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청구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상대방 전화번호는 아는데 네. 얼굴도 알고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른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소액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가끔 온라인에 보면 전화번호로 상대방이 누군지 주소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를 대행을 받아서 인포메이션을 받거나 또는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셔서 상대가 이름이 누구고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소송할 때 피고인으로서 상대방의 이름을 왜냐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판결문을 받아야지만 또 집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주소가 왜 필요하냐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다음에 케이스 번호를 받으면 그 소장을 상대방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꼭 전해졌다는 거를 법정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럼 소장을 누가 전해주나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거는 소액재판 경우는 법원에다 소장을 제출을 하고 그 당시에 그 케이스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법원에다가 이 소장을 셰프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법원에서 어느 주소로 전해 주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소를 알려주면 셰프가 직접 나와 소장을 전해 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소송을 어디서 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제일 간단한 방법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의 법원 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법원이 어디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온라인에 보시면 콜 로케이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주하는 집 주소에 집 코드를 넣으면 그 관할 법원이 어디라고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온라인에 가서 Superior Court 웹사이트, 캘리포니아 Superior Court 웹사이트 가시면 거기에 이제 그 스몰 클레임에 대한 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한 네. 두세 장짜리의 어떤 질문에 대답을 적는 거고 거의 뭐 대답은 yes, no식으로 간단한 대답에서 내가 누구를 소송하고 왜 소송하는지 얼마에 네. 소송하는지 이런 것만 적어서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에 가셔서 근데 아무 법원에 가시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관할 지역에 가셔서 소장을 전해 주시고 셰리프한테 소장을 전해 달라고 하면 이제 일단 본인은 기다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적어도 그 소장이 상대방한테 재판 날짜의 15일 전에 전해줘야지만 재판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셰리프한테 전해줬을 경우 셰리프가 만약에 그 상대방한테 소장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본인한테 소장을 전해줬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아니면 네. 못 전해줬다고.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날짜를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 재판을 다시 상대방 인포메이션이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하든지 네. 이런 절차들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는 꼭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정말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다 수합이 되면 방법이 꼭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콜트를 직접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스몰 클레임 같은 경우는 콜트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네. 온라인에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은 다 온라인으로 하긴 합니다만 네.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직접 해본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고 네. 보통 이제 소액재판은 변호사 없이 그렇죠. 개인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온라인도 하실 수 있고 또는 그 직접 가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출되는 증거 같은 거는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게 그렇죠. 이제 증거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소송 승리에 이기시려고 하면 조금 변호사의 자문이라든지 네. 법을 좀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아마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물론 당연히 어떤 계약서나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본인의 어떤 케이스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네. 준비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계약서가 있거나 이렇다면은 이제 뭐 돈을 꿔줬다면 돈을 꿔준 영수증이나 또는 이제 캔슬 체크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걸 다 준비하셔서 LA하고 오렌지 카운티는 좀 절차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LA 같은 경우는 이 증거 자료를 조리 있게 다 준비하셔서 법원에 그 재판 날짜가 있기 한 10일 전까지 메일로 보내셔야 되고 또 똑같은 세트를 상대방 피고인한테도 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LA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피고인이 소장을 받은 다음에 소장에 어떤 대답을 할 경우 온라인으로 네. 말하자면 중재하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뭐 상대방이 10,000불을 소송했는데 네. 피고인이 5,000불 주겠다고 한다든지 네네.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합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되면 재판에 올 필요 없이 그냥 합의가 되는 거고 오렌지 카운티는 그런 절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뭐 새로 생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LA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정에 가지 않고 피고인과 원고가 온라인을 통해서 네. 법정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중재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뭐 이메일로 답이 오나요? 아니면 메일로 답이 오고 가고 하는 건가요? 어떤 답을 말씀하십니까? 그 온라인 상에서 네. 우리가 이게 중재가 된다고 중재되는 하는데 절차. 예, 크레임 넘버로 그렇죠.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그렇죠. 해야 그러니까 되는 서로 건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메일로 아마 받게 될 거예요. 네. 예. 좀 컴퓨터가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좀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 집에 해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영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스페리컬 웹사이트 가면 스몰 클레임스 섹션에 가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절차랑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 날짜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네. 참석을 안 한다면 일방적으로 아마 케이스를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쇼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런데 네. 피고인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떤 경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해서 자기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경우인데 네. 소장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소장에 대한 대답을 하고 소장의 대답을 접수함과 동시에 맞고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절차가 꼭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맞고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피고가 청구를 받은 후에 이렇게 카운터 클레임을 제기를 한다면 그 경우 이 사건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전이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큰 건 상급법원으로?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래도 그 소액 재판 한도 내에서 네. 12,500불 한도 내에서 내가 뭐 10,000불 청구하고 상대방은 12,500불 청구할 수 있는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날 소송했는데 정말 아까 얘기했던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을 클레임하는 걸 참고 있었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소송했다고 하면 이 케이스를 소액 재판에 있는 케이스를 갖다가 superior court,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법원에 있는 민사 소송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 소액 재판에 상대방의 처음에 소송한 원고의 어떤 클레임과 함께 네. 피고인의 맞고소하는 액수가 예를 들어서 12,500불 이상이 되는 케이스를 맞고소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superior court 가서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케이스가 소액 재판에서 빠져서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좀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연락이 오거나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쇼하는 게 그렇죠. 네, 참석을 하는 그렇죠. 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재정적으로 힘든 걸 아는데 네. 원고가 나를 소송했다고 하면 그 재정적으로 힘든 걸 알고 그 맞고소를 하면서 그 케이스를 슈페리어 코트를 데리고 가서 상대방은 변호사 비용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 스모커는 또 지기는 싫고 네네. 그렇다면 슈페리어 코트를 가서 거기서 싸맞아하고 하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네, 일부러 케이스를 키우는 거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무래도 변호사 없이는 싸움하기 힘들 테니까. 그렇군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졌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그 나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하고 이제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저지먼트가 나와요. 그럼 저지먼트가 나오면 이 저지먼트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30일 이내에 말하자면 그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곧바로 어떤 그 판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30일 정도 기다려 보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았나를 보고 네. 그다음에 항소를 안 했다면 그다음에 어떤 집행 절차를 하는데 가끔 이제 받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을 받아요.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네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상대방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직접 와서 돈을 건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이 판결문을 이거는- 집행하던가 네. 하는 어떤 절차를 또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엄격히 미국의 소송을 보면 소액 재판이나 민사 소송이 다 똑같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는 게 한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문 갖고 그 집행하는 절차가 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일단 이긴 소송은 상대방한테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변호사 비용을 더 쓰더라도 상대방에다 법원에 출두하라고 어떤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가끔 이제 제 선유 중에서도 재판에서 저 갖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 셰프가 와서 뭘 건네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debtors examination이라고 해서 네. 판결문에 진 사람한테 법정 출두 명령이 있어요. 법원에서 오는 게.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재판에 적고 돈도 없는데 가서 뭐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안 간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벤치 워런트, 체포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법원에서 서류가 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좀 법을 아는 분이나 또는 변호사한테 이게 뭔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아까 항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판결 후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액 청구 사건에도 이렇게 항소를 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있어요. 네. 네. 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판결 요약서 Abstract of Judgment이라는 것을 카운티에 등록해야 한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판결을 받았는데 네. 상대방이 직접 돈을 들고 와서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법원에서 판결문 받은 걸 갖고 카운티에 가서 그 상대방이 거주하거나 상대방이 거주하면서 또는 그분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나 건물이 있을 수 있는 네. 다른 카운티, 예를 들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판결문을 갖고 뭐 주위에 있는 리버사이드나 LA나 뭐 샌디에고 이런 쪽에 다 카운티에 등기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럼 그 abstract judgment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절차입니다. 비용도 굉장히 안 들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름으로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부동산과 비즈니스와 모든 거에 린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판결문을 받은 사람이 비즈니스나 집을 에스코를 통해서 팔 경우에는 이게 딱 에스코에서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 매매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가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이 유효하고 또 10년을 또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 판결문이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그 abstract judgment을 카운티에 리콜도 하고 기다리다 보면 저도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제 손님 판결문을 카운티에 등기하고 기다리다 보면 네. 뭐 8년 후, 9년 후에 에스코로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을 얼마 줘야 되느냐. 일단 판결문을 받은 거는 매해마다 10년의 이자가 가산이 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8, 9년 후에 어떤 이 판결문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린을 없애기 원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매해 쌓인 10년의 10% 이자까지 다 가산을 해서 네.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이자까지도 다 클리어를 해야지만 그 린을 그렇죠. 빼줄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그 남편한테 판결을 받았는데 네. 부부끼리 있는 분 중에 남편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는데 남편은 그 당시엔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와이프 이름으로 집도 사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안다면 네.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saying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네.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비즈니스나 그게 남편 이름이 아니면 와이프 이름으로 된다 하더라도 네. 그 판결문을 또 가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그렇죠. 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양쪽의 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집행하시는 분은 이걸 잘 아셔서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권한을 찾으셔야 되겠고 또 집행을 당할 수 있는 사람도 네. 나는 판결문인데 난 제 내 이름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너무 맘 놓고 방심할 있다가는 건 아니군요. 또 역시 또 네. 상대방한테 어떤 와이프가 갖고 있는 어떤 클레임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좀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소액 재판까지 가기 전에 잘 합의를 해서 갚을 건 갚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 오시면 변호사 비용 낼 돈 있으면 저쪽이랑 돈 주고 빨리 합의하는 게 그러니까 네. 이게 누가 말이 맞냐 누가 틀리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네. 돈을 안 쓰고 골치 안 아프고 스트레스 안 받고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서 네. 굳이 뭐 블랙인 화이트냐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냐 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방이 돈을 모두 갚았을 경우 또 원고가 해야 되는 마지막 절차도 맞습니다. 있다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소액 재판에 가서 뭐 만불 어째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들고 와서 돈을 줬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원고가 Acknowledgement Satisfaction of Judgment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판결문에 대한 돈을 다 받아서 이미 난 돈을 다 받았다는 걸 인정한다는 서류를 네. 법원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Abstract Judgment를 County Recorder's Office에 등기를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또 그거를 Abstract Judgment를 릴리스하는 서류를 또 카운티에 등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이런 마지막 절차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케이스가 끝난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돈을 다 지불하신 분들은 그냥 돈 지불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그 Acknowledgement of Satisfaction Judgment라는 서류하고 법원에 접수된 서류하고 그다음에 County Records에 그 링 걸린 걸 푼다는 서류 같은 걸 다 요구를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반면에 저지먼트 받으신 분은 돈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접수하고 카운티에 등기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절차까지도 웹사이트에 다 이렇게 다 상세하게 나와 있긴 설명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말하자면 그 스몰 클레임 자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아마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뭐 질문이 있다면 제가 대답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결단을 하셨다면 좀 자세하게 상담을 받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 변호사들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액재판 직접 가서 손님을 대변하는 변호는 못하지만 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증거를 어떤 식으로 제출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판사한테 컨빈싱하게 네. 설득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치 같은 걸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소액 재판 접수하는 것부터 소장 전해주는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액 청구 법원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걸 자주 경험하면 안 좋잖아요. 네.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는데 뭐 한 가지라면 뭐 잘못된 그 법원에 접수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상대방 이름이나 뭐 스펠링이나 이런 거 틀린 걸 한다든가. 스펠링이 틀려도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 다른 사람한테 소송한 거니까. 그리고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한테 집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전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소장을 전해주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전해진다는 룰이 꼭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소송을 하고 그 소장을 본인이 가서 직접 전해주는 거는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소장 전해주는 잘못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는 잘못된. 사실 예전에도 한번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소장 전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리마인드를 해주셨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소장 전해주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냐면 본인이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제3자, 네. third party라고 얘기하죠. 제3자가 그러니까 피고인과 원고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소장을 갖고 그 사람한테 찾아서 집으로 가든 비즈니스를 가든 그 사람한테 직접 전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퍼스널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문으로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면 주소 주고 어디 가라면 잡지 전해주거든요. 이게 네네. 그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사람 집을 갔는데 집이 없어요. 이분 집이 없으셨어요. 네. 집이 있는데 집에는 없으신 거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비즈니스에 가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인데 18살이 넘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네. 그다음에 메일로
또 같은 주소로 메일해서 보내고 네네. 그다음에 이 전해주는 사람이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는 proof of service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한테 이 소장을 전해줬다고 하면서 사인해서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 서류를 보고 아 소장이 전해졌구나 안 전해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섭섭 우리가 얘기하는 섭섭 본인이 한테 직접 전해주지 않고 뭐 제3자한테 전해졌다는 건 섭설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어떤 경우는 그 피고인을 전혀 못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소액 재판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숨어 다닌다고 해서 소장을 못 전해주고 소송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다 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습니다 하고 판사한테 네. 이 사람을 못 찾으니까 신문 공고를 해서 신문 어느 뉴스페이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이런 퍼블리케이션에서 소장을 전해주는 걸 해 주십시오 하고 판사한테 오케이를 받으면 그럼 신문에 그냥 내면 그럼 소장이 전해진 걸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누가 날 소송한다고 하면 도망 다니거나 숨어 있지 마라.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케이스가 다 끝나버리고 판결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누가 나를 소송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소송이 뭔지를 찾아서 대응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장에 전해주는 방법은 직접 전해주는 거 네. 아니면 제3자 18살 넘은 사람한테 전해주는 방법 또는 이제 퍼블리케이션 신문이나 공고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출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지금 이 소액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관할권, 이 소송을 할 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람의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지역의 카운티에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고 있는 주소인가요? 아니면 그 일이 발생한 곳의 카운티인가요? 네, 좋은 질문. 제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린 건 그거는 모든 케이스에 다 해당되는 거고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예를 들어서 뭐 리버사이드에서 했다. 근데 피고하고 원고는 뭐 오렌지 카운티 LA 살고 있다. 네. 그렇다면 소액 재판 같은 경우는 아마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하셔야 될 거고 네. 민사소송의 경우는 문제가 일어난 데가 어디냐 거기 가서 소송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옵션이긴 한데 항상 제일 확실한 거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에 있는 관할 디스트릭의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에는 스몰 클레임 콜트 소액 청구 법원에 대해 이원석 변호사님과 함께 중요한 법적 조언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조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어디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네. 제 사무실 전화번호는 714-634-1234 714-634-1234입니다. 네, 이원석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자세한 상담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이원석 변호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